자, 오늘 이재용 교수님 절절한 제안을 한번 해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사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집중 토론에서 결국 가장 절절한 얘기가 좀 나오는 것이 공감대도 있고 또 크게 좀 제가 더 공부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전 깨달은 경영학에서도 물어였고, 네가 아픈 게 어디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자꾸 아파지는 게, 간단히 말하면 내 특히 큰 딸하고, 이제 가족 관계인데 특히 큰 딸하고 또 가족 간에 제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원죄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뭐 이걸 무슨 어떤 이론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제가 막무가내로 살아온 거죠. 우리가 사는 세월이 전쟁이고 전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회가 없고, 마음 먹으면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고 덮어놓고, 또 그 다음에 식구들도 끌고 가서 공부한답시고 끌어다 놓고는 얼굴도 볼 틈이 없고 1인 3역. 그 다음에 또 월남 망해가지고 여기가 전쟁 난다 할 때 또 전부 떠싣고 막무가내로 들어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 삶이 이제 이런 식이에요. 공부를 한다 그러면 밤 11시까지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거의 일주일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집 사람에게도 그렇고 특히 내 큰딸한테 막중한 상처를 줬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자꾸 호도를 해왔어요. 내가 짚고 일어나서 가문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해준다. 마음을 편안하게. 다 이거 옛말하고 살게 내가 한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갈 길들은 갔어요. 큰 아이도 미국에서 지금 신장내과 교수를 하고 있고, 작은 아이도 피아노 교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상처, 그리고 아빠 그러면은 우리를 무시하고 태평양이고 어디고 막 튀는 사람, 지금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제가 해도, 그래서 이 심중에 당신은 급하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막 나대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깔려 있어서 그게 해소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서 부모님을 다 잃어버리고 5남매 13살의 가장으로 어느 정도 하나의 서바이벌 게임을 한 거라고요. 존재의 경영을 하지 못하고 생존의 경영을 이제 하느라고. 항상 제가 웃습니다. 빅 스마일. 그래서 저보고 피스풀 파이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좀 웃으면서 투쟁하지. 네. 근데 이제 그게 이 사적 분노와 집착으로 제가 시작을 해서 공부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공적 분노와 집념으로 되다가 이제 사명감과 내 딴에는 집중이다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내 얘기고, 우리 가족들한테는 무지막지한 아빠의 저돌성이 투영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성적인 대화는 돼도 그거 있잖아요. 네. 아빠 그렇고 그냥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끌어안고 뒹구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이 저는 아주 아파요. 뭘 하고 살아왔는지. 근데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프다는 그 비명이 저한테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용이 만만치 않아서 내용은 쉬운데 사실은 이 만만치 않죠. 그 아픔이 많았어서 이 경우 뭐 나오지 않아요? 남 얘기가 아니죠. 글쎄. 그러니까 그 또 절절한 얘기를 한번 들려보시면서 가볼까요? 다 절절하면 이어지나요? 다 절절하는데 그러면 이게 저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원죄라는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기독교에서는 이제 원죄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러고 힌두교에서는 까르마라고 좀 표현하는데 근본 자체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에 여기를 3차원을 교화소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 뭔가를 정화시키는 교도소, 교화소라고 해서 죄인들을 이 땅에 가두는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찾는 만큼 내 자체가 죄를 져서 이 땅에 온 영혼이기 때문에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닫는 만큼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업을 보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 만큼 가령 이번에 이제 동안거 수행을 들어가면서 가장 크게 봤던 게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기서 이렇게 육신을 갖고 살아있는 자체가 죄인이라는 게 내가 숨쉬는 동안에도 수많은 이 생명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가 걷는 것 자체도 내가 지금 먹는 음식들도 모든 게 다 생명체에 목숨을 바친 밥 한 끼 먹으려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고 나는 살아있는 자체가 수많은 생명체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계속 들어가서 내가 과연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수많은 생명체들을 죽여가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화두로 질문을 들어갔을 때 뭘 봤냐면 내 자식이 차에 뛰어들어서 위험한 상황일 때 부모가 가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구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체들은 목숨을 바친 결국은 이제 찾은 게 사랑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자기들은 목숨을 바친 희생, 사랑으로 저를 지금 존재케 해주고 있더라고요. 숨 쉬는 것도 반대로 보니까 걷는 것도 먹는 것도 그러면 이들은 목숨을 바친 사랑으로 저를 만들어주고 있는 내 세포 하나하나 먹는 것들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음식들이 들어가서 정자한자가 만들어주고 거기서 결합이 돼서 성장을 해서 태어나서도 끊임없이 나는 생명체들을 먹으면서 지금의 내 세포와 마음과 모든 게 형성이 됐는데 그들의 목숨을 바친 사랑을 먹고 자란 나는 엄청난 사랑 덩어리였더라고요. 나는 사랑 그 자체에 어마어마한 그 큰 사랑의 존재였는데 나는 과연 그러면 누굴 위해서 살았단 말인가 딱 돌아보니까 그냥 인간 그 전에 죄를 진 차원과 어마어마한 사랑 덩어리를 사랑을 먹고 자란 차원에서의 제 죄를 받던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결국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에 대립으로 상처를 주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크게 이 죄를 진 걸 보면서 밖에 탁 나갔는데 쓰레기들이 보이는데 이게 다 네 죄라고 빨리 다 주워 담으라고 그러는데 오만 쓰레기들이 많지만 어떤 거는 땅속에 깊이 막혀서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도 않고
이게 다 네가 만들어 놓은 죄라는,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도 이 나무 한 그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고, 이 나무는 생명체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만물의 운명인 인간, 너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살아왔고, 저 사람을 치유한다라는 명목도 정말 진심으로 저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저 아픈 사람을 보면서 네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치유하고자 했는지, 말이란 것도 저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인지, 너가 이 말을 하기 위한 말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면서, 이게 결국에는 공부를,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 자신을 찾는 그 자체가 깨닫는 만큼 죄인이라는 걸, 죄라는 걸 보고, 업이라는 걸 보고, 그거를 자꾸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서 거기에서의 이제 질병 문제를 접근했을 때, 몸이라는 차원이 이제 일치적 있으면 그 위에 마음이라는 차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원인을 보면 이제 영적인 차원이 그 위에 있지만, 그 원인을 보니까 이제 가족 관계의 차원이 가장 크게 딱 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에서만이 죄가 풀리고 업이 풀리고, 관계에서만이 그런 게 형성이 되고 풀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죽을 때 유서 쓰기 전에 뭐 용서하고 사하고 뭐 이해해주고 이런 거를 이렇게 풀고 가려고 하듯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와서 결국에는 목적이 그런 업을 풀고 죄를 푸는 과정의 목적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보면 이런 많은 걸 다니면서, 깨달은 자일수록 죄인이라고, 더 큰 자, 성자 높은 사람일수록,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이 자식들을 모두 다 죄인으로 만들었는가, 죄인으로 이렇게 키웠는가 라는 차원까지도 접근이. 저는 이제 거기다가 옛날에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죄인이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옛날에 한번 이제 애들들 초등학교 때 학교가 끝나가지고 걔네들이 데리러 이제 가면서 이제 뒤에 태우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아빠가 신이라면,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가정하고,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아주 흉악무도한 죄를 졌는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이렇게 이제 백미러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둘 다 동시에 기독교 학교 다녔거든요. 지옥에 보냈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신이 모든 것의 신이고 내가 모든 걸 만드는 입장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들을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지옥을 보낼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옥이니 천당이니 이런 걸 만들진 않을 거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인데 너희들은 꼭 인간의 입장으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이것은 죄를 짓는 거고 이건 뭐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늘 구분을 해서 생각하니, 욕을 했는 사람은 몰아가지고 저짝 지옥으로 보내고, 이걸 하는 사람은 몰아서 천당으로 보낸다라는 이분법적으로 꼭 생각을 해서 처벌을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가 신이고 내가 조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꼭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서 벌을 하라고 하는 순간에도 나는 너희들을 천당만 보내겠다. 꼭 만들려고 하면 천당만 만들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뒤에서 바짝바짝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천당으로 보냐면, 겉으로 드러난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넘어있는 너의 순수한 모습들을 나는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악이라 하더라도 나는 천당만 만들고, 꼭 사실은 천당도 지옥도 없지만 꼭 만들으라고 그 얘기를 하면 천당만 만들어서 천당으로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눈이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가만히 이제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죄인이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라고 잠깐 비치는 어떤 투영된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해결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걸 한번 또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볼 텐데 선생님의 그 말씀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할 것인가. 지금 이때까지 뿌려놓은 시들은 이제 많잖아요. 사실 그 뻑지르면서 가는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선생님들의 자녀분들은 되게 성공했고 남들이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존경스러울 정도로 학력이나 뭘로 봤을 때는 다들 성공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지금 아니라고 지금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질문이 절절하게 하시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 나오는데 담론이 커지기도 하고 하시다가 보니까 지혜와 사랑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 이제 무슨 게 토론이 좋은 게 설명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좀 드러나게 되죠. 사실은 사랑에 관한 컨셉 자체도 뭘 사랑으로 볼 거냐는 굉장히 달라서 지혜라는 개념을 떠올리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 보면 사랑의 궁극이 그냥 네가 나고 내가 너여서 이런 컨셉의 사랑은 조금 사실은 컨셉이 좀 아닌 사랑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럴 것 같아요. 아까 그 원죄는 태어났을 때 원죄보다 아버지가 저질렀던 원죄 같은 협의의 원죄지. 그렇죠. 내용은 그렇게 들었는데 타고난 원죄가 아니고요. 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닐까요? 사실은 해설하시는데 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이 질문이 좋으면 질문 속에 해결책이 있게 마련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원죄를 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희망하는 데가 아니라 원죄 때문에 죄를 받은 사람은, 형벌을 받은 사람은 따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님에게 원죄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따님이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수하시고 할 건지, 문제는 선택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걸 하려면 어떤 정성을 나를 다 드러내서 애들이 원하는 아빠가 한번 돼볼 건가. 이거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좀 차게 되죠. 저 일 때문에 또 이렇게 제껴놓고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은 또 그걸 원하다가 자기도 또 그렇게 돼가는, 해외 영화에 이거 많아요. 그죠? 똑똑한 집안에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부모가 실패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꼭 자기식으로 사랑을 주거든요. 근데 따님이 원하는 사랑이 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처가 앞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제가 제처에서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제처가 저를 당연히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해 줄 줄 알았어요. 초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제가 쓰고 자기 때문에 공부가 바뀌었으니까, 인생이. 그래서 그럴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고마워는 해요. 근데 고마워는 하는데 이 정말 여자가 완전히 믿고 남자를 믿는 사랑은 아닌 것 같은 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대요. 그런데 마지막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얼마나 시간을 당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이건 얘기를 안 했어, 다행히. 제가 이제 속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왜? 그 주변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열심히 시간을 쓰면서 잘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한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건 제가 아내한테 주는 사랑인데 아내가 저한테 바라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아주 답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를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프든 안 아프든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아프니까 저한테 미안해하고, 저는 아프는데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뿌듯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평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랑이 어떻게 수평이 아니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또 돼? 그리고 처음에 우리나라의 한국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쓰는지.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답은 쉽더라고요. 여자한테 주는 남자의 사랑이 뭘까? 여자가 남자한테 기대하는 사랑이 뭘까? 그러니까 제가 여자 아내한테 원하는 사랑은 뭘까? 이걸 이제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더니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섹스도 있을 거고 얘기가 통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인생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사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런데 제처 성격과 여러 가지를 몰아보니까 내가 공통적인 건 여자에 대한 자기 여자에 대한 자기 남자의 사랑 이거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처를 처음 만날 때부터 과정을 다시 생각을 하고 없는 사랑을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기엔 정말 어땠나? 제가 정말 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자고 청혼할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돌이키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남자는 확장시켜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아주 참된 사랑이라는 생각을 본인은 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저 사람이 희망하는 사랑을 100%는 아니어도 이게 뭔가 그걸 떠올렸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정말 이 사람 편일 수 있는 느낌이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이거에 대한 뿌듯함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걸로 여기는 제 마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했는데 그로부터 좀 지나서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네, 제 저한테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뭐 꽤 인정을 받고 지냅니다. 지금은 제가 죄를 거꾸로 좀 실수해도 뭐 조금 뭐라고 그랬다면 잘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전 정말 잘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를 반성하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면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있는데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먼저 지배를 해버리니까 저 처를 이해할 생각이 없죠. 이해도 잘 안 됐고. 그런데 저 사람이 원하는 내가 만약에 옳든 그르든 간에 한 여자한테 나타내는 남자의 사랑이라면 일단 옳다 그를 떠서 뭘 해야 되나를 한번 떠올린 뒤에 이제 우린 또 마침 다행히 걸러낼 수 있는 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부정이든가 부패라든가 뭐 이런 거라고는 안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충분히 저한테 제 옆에 있는 귀한 여자한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바뀌는 게 진심으로 안 받아들이더라고 처음에는. 이게 저도 익숙치가 않고요. 진정으로 자기를 바꿔서 표현한다는 건 생각보다 정말로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치료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정한 치유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꽤 사이좋은 부부가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따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따님은 미국에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전화나 편지나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그 말씀을 진심으로 고해하는 거죠. 그렇죠. 진심으로. 네. 지금 아주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점이 안 풀려요. 내 큰딸이 잃어버린 청춘을 아빠가 무슨 수로 보상할 거냐. 제가 원죄라는 게 그겁니다. 네. 지금 내가 잘못했다. 참 아빠가 뭐 사죄를 100배 하죠. 그런데 지금 그럼 뭐 하냐. 꽃다운 딸들의 그 어린 시절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요. 원망할 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 원망할 때는 해결이 안 되는데 아버지의 이해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직은 진심으로 안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딴 전공이 뭐라고 하셨죠? 심장내과 교수. 네. 그 심장내과 얘기를 하셔도 그렇게 안 풀어지시는 거 보면 이성보다는 감성이 많이 지배를 하시고 계시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더 철저한 이성으로 감성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 따님의 과제고요. 근데 그거는 근데 감성적인 면으로 먼저 접근을 조금 하시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감성적인 면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이 교수님이 있으신데 의외로 상당히 일을 추진하고 해나가시는 과정에 모든 걸 만약에 포기하고 내 옆에 있어 한번 해주실 수 있었어요? 따님이? 따님 좀 결혼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지 그런 주문은 안 들어오겠네. 내 옆에 있어 저는 안 되겠는데. 근데 그런 충족감이 그 충족감에 대해서 아니면 그 되돌려주지 못하는 세월에 대해서 같이 안타까워 해주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게 동기가 돼서 공부하신 것도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고난이 꼭 언제나 사실은 감성적으로는 충족이 안 돼도 분명히 성장의 발판이 되는 집단이 있고 또 그러신 거죠. 사실은 그때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이성적인 회전도 빨라서 공부 지금도 잘하고 이러면 더 최고인데,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감성적인 게 충족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법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너 내 덕에 공부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는 과정이 점점 계속되면 아무리 찔러도 또 톡 쏘고 해도 바뀌면 아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진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나 찾기라는 공부를 해나가면서 스스로 저를 돌아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관계를 굉장히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이제 관계가 중요시하다고 그러셨었는데 예전에 저는 의외로 관계를 꽤나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무지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참나 찾기 같은 거 관심 가진 뒤에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도리어 우리나라 남자한테 배우거나 우리나라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럴걸요. 공적인 일을 위해서 사적인 걸 희생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면 그때 가정이 고생하는 건 정상인 거고 이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할수록 그게 머릿속에 많이 뱄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저도 그런 유형이었어요, 저도. 그래갖고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국수적이면서 애국주의 같은 거가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 뭐 옛날 사람, 정말 그때 제가 아니에요. 너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저를 지배할 때는요, 세상은 정말 선악 이분법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선이고 사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 이걸 악으로 거의 바라보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 끈적거리거나 이런 거, 이상이라는 사람이 시에 그거 썼다 그러죠.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의 끈적함이 우리나라 시의 발전을 50년 후퇴시켰다고. 그 이상 시인이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 저는 아주 그냥 뼈에 팍팍팍팍 그 예전에 그렇게 들어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불교 공부도 말이죠. 연기라는 게, 그 관계라는 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12연기를 만들어서 뭐 결국 연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명이 시작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12연기 막 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관계는 살아있는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인 건지 저는 다행인 게 어떤 게 되냐면 마지막에 결론은 사실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로구나, 존재 이유로구나, 존재의 특성이 뭔가구나까지는 전 전적으로 지금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 존재라는 특성을 공부할 때는 학문적인 건데, 존재라는 건 이렇게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인식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오든 제가 똑같이 대갚아야 된다든가 이게 아니니까, 제가 공부한 것만큼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거 사랑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전부 다 괜찮은 존재의 입장에서
그 존재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가장 제 최대의 예의를 대할 수 있는 준비,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예를 들어 나보다 알든 모르든 간에 존재의 가치는 똑같다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면 사실은 그 안에 저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생기든가 덜 생기든가 하겠죠. 공부 잘했으면 안 생길 거고 좀 덜 했으면 좀 덜 생기겠죠. 그래서 그게 되고 나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그게 거꾸로 느껴지겠더라고요. 그 많은 인연 중에 이 사람도 귀하고 저도 귀하고 다 귀한데 이게 이제 만나서 같은 삶을 살다가 육체가 쓰러지면 뭐 윤회를 따로 가든 윤회를 끝내든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어떻든 이 삶을 같이 살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육체를 가질 때 살아간다는 건 또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부모에 대한 효도도 거꾸로 뒤늦게 저 아주 늦게 철들어가지고요. 그러고 이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지금은 제 주변 다는 아니지만 예전의 가족들에 비해서 저는 아주 냉정한 오빠였고요. 제가 칭찬하는 걸 못 들어봤대요. 예전에 제 동생들이. 요새는 칭찬 좀 해줘갖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에 노력이 가해지면 용서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망이 남은 거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정말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바탕에 깔린 거잖아요. 물론 바탕에 깔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력을 충분히 했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네. 제 경험담으로는 이제 저도 좀 교수님 못지않게 엄청난 절절한 사연이 참 많았었는데요. 자식의 입장을 잘 모르셔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통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라는 존재를 지금 이런 뭐랄까 오류라고 해야 되나? 지금 때가 좀 늦으셨는지 이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하시고 뉘우치는 그 자체는 자식이라는 거는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우리 부모의 스스로 태어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모를 가르치라고 해서 신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숙제라고 제가 깨닫게 됐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소유물로 사랑이라는 착각 아래 소유물로 생각하는데 거기서 큰 그런 감정에 큰 그런 오차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지금 사회적으로 또 위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대문을 해라. 너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출세를 못하신 분들은 내가 출세를 못했으니 너라도 해라.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 자식을 압박을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하지만 자식은 어릴 때부터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내 부모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는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세뇌 같지 않은 그런 세뇌를 당하고 커가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을 하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어느 순간 난 그게 아니었는데 자식은 자식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상처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서로가 그렇게 어긋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그렇게 시간까지 가게 되는데 딱 하나는 자식한테 용서를 비는 거는 마음이야, 마음. 예, 물론 이제 그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내가 정말 뭔가를 잘못 살았구나, 자식에게 내가 제대로 해준 게 없었구나라고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전이가 되거든요. 특히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많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릴 뿐이고 그거를 깨닫고 아는 시점이라는 것은 내가 그 똑같은 계단 높이에서 보면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 진화가 되셔서 그 단계를 밟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교수님 스스로의 밑을 내려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 자식은
거울이 되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므로 해서 그런 거울을 보면서 또 교수님께서는 스스로 반성을 하시고 충격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돌이키나. 그래서 세상에는 죄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간이란 자체는 미숙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한 가지쯤은 잘하는 짓을 하면서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란 없고 인간 자체는 그냥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뭔가 뭐 잘못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나 스스로가 그걸 조금 나아지고자 좀 발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거를 그 아픔을 느끼셨던 그 시점부터는 교수님께서 여태 살아오신 그 높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축하드립니다. 올라가기. 자식들 입장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미안해하는 마음 그리고 내 부모가 내가 저렇게 원망했던 부모가 왜 원망을 했는지는 그 원인을 하네요. 미안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꼭 알아주게 될 날이 계실 겁니다. 이게 엄마 입장에서 얘기한 거로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해드릴게요. 좋은 날이 있으실 저도 아까 거예요. 말씀드릴 때 예. 저기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예. 이제 저도 모토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무슨 반응이 탁 튀어나오면 저건 내 얘기인데 하고 그걸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걸 연습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 전들 뭐 집이 계속 뭐 아주 처음서부터 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늘 숙제가 있고 풀리고 이제 이런 거는데요. 처음에 저도 그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제 그런 뭐 갈등도 있었죠. 근데 항상 그 해결책은 그 내 눈이 나를 볼 수 없듯이 거울을 비춰서 나를 보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본단 말이구나. 그래서 항상 보면 뭐가 탁 튀어나오면 저거 내 얘기인데 하고 내 그면을 또 뒤져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연습을 했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연습도 잘 안 돼서 그 처음에 이제 그 부인하고도 이렇게 그 이제 갈등이 있을 때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막 가시 같은 반응이 올라와도 그 이제 안 보이는 데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해요. 거꾸로 안 보이는 데서. 그리고 이제 거꾸로 어떻게 그 저기 뒤져보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글로 쓰려고 보면 몇 페이지를 씁니다. 욕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쓰려고 한 2줄이나 단어 2개 쓰고 나면 없어요. 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미운 거야, 완전히. 근데 그 좋은 점을 이제 미운 걸 안 보고 좋은 점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상대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그 저기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까 옷이 딱 개져 있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이게 옷이 개져 있어 감사합니다. 양말이 개져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이제 앞에 그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것들은 아예 바라볼 생각을 안 하고 그건 실마리부터 풀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상대는 내가 계속 장점을 바라봐주기 시작하면 이제 장점만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뒤에는 이렇게 싹 제가 보기에는 싹 뒤로 감춰서 찌그러져서 안 나타나고 이제 그것만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 간의 문제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저가는 그 아까 같이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라는 모토 하나 하고요. 하나는 세상에 어떤 자식도 부모에게 칭찬받으려고 안 하는 자식은 없다라는 그 컨셉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막 하더라도 저것은 분명히 나를 기분 좋게 하려는 의도라 숨어 있는 거다라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거 볼만하거든요. 가령 내 딸을 만약에 뭐 공부를 잘해서 너는 하버드를 가는 그 수준의 애가 내 딸이다라고 조건을 지어버리면 엄청 미웁니다. 하루 종일 그 뭐 거기도 못 가고 뭐 어디도 못 가고 많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 매일 비난의 연속으로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 펼쳐버리면 그가 그 하는 행동의 어떤 것들도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그 순간까지라도 저것은 그 부모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역으로도 성립하는가? 역도 성립해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 그 나는 멋진 아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했던 적이 한 번도 사실은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식의 입장에서 왜 우리 집은 벤츠 차가 없어? 딴 집은 좀 타고 다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빠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저는 또 뭐 형편없는 거죠. 근데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바라보게 되는 것도 여기 성립한다고 봐요. 물론 딴 불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바라보는 눈은 이제 그런 그 조건을 이제 제거하다 보면 또 실마리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칭찬을 하거나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감사행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아주 짜투리한 조그만 것서부터 감사행을 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이제 수학이 살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99% 미운 짓을 하고 1%만을 그 나한테 좋은 걸 해도 그걸 확대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운 것은 싹 어느 틈엔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도 사라지는 걸 좀 목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제 걸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해결책이 조금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지금도 그 잣대를 나중에 이 잣대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잣대를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 하는 잣대 하나 하고요. 세상에 어떤 자식도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나를 욕하고 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절대적으로 그를 믿고 그를 믿고 바라보는 눈으로 보고 있으면 뒤바뀐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그 강력한 그 생각을 이제 잣대로서 지금 갖고 있죠. 괜찮으셨어요? 못마땅한 말씀 말씀하시죠. 대충 정리됐나요? 아주 많은 걸 깨우쳐 주셨어요. 근데 문화 충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덮어놓고 미국을 끌고 갔거든요. 네. 그 문화 충격을 받았거든요. 물론 저도 받았겠는데 저는 이제 그게 충격인 줄 모르고 그냥 돌진을 한 거고 우리 식구들이야 그 충격을 그대로.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살기가 사실 편안해진다고요. 5년 이상 살면 정들면 고향이라고. 그런데 또 이리 뒤르고 왔거든요. 전쟁 난다 그럴 때. 막 도끼 만행 사건 나고 막 그냥 월남이 떨어지고 여기서 피란들 미국으로 막 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의 위험은 생각도 않는 아빠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충격 아닙니까? 사실 충격이죠. 애들 저기서 영어만 하고 미국식으로 학교 잘 다니고 재밌는 애들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충격이죠. 여기 공부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회니 뭐니 국민이니 이런 게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다 따돌림 받죠. 영어 하니까 몸짓 이상하니까 애들이 놀리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아빠는 무지막지한 사람인 거죠. 우린 다 죽이면서 저 할일만 한다. 근데 그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근데 조금 근데 사실은 성격상 이렇게 무조건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은 일방적이었지만 사고는 분명히 또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래도 100%는 아니어도 이게 얘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으셨어요? 아니 대화야 했죠. 미래를 이렇게 좀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대화를 했죠. 그런데 저희들이 겪는 그 과정에서 이겨내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러면 사실 굉장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더 아픔이 오는 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상처를 주신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사람한테 그것도 축복받을 그 부러운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가지도 못하는 미국을 갔다가 또 8.18이라는 사건도 있긴 했어도 그래도 또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이건 꽤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더욱이 그런 생각 속에서 자신을 달구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물이 좀 커지는 경우는 최소한의 사실 그런 정도도 겪기도 합니다. 그럼 뭐 해외 출장 다니는 그 외교관,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신랑과 미희가 그 외교관이었잖아요. 해외 못 나갈 때. 그런데 다니면서 하게 되면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는 건데 단지. 나중에 무역회사가 뜨고 나니까 또 무역회사한테 밀렸다가 외교관이 뭐 이제 점점 이게 바뀌고 신랑까지 바뀌었는데, 그 가치관 모두가 개인마다 다를 거고 자식도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를 이런 즐거움을 주고 싶었고 이랬는데 시행착오 있다고 용사님 이런 장점이 있었던 걸 고려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했다는 걸 같이 납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전 결과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서는 전 무조건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 뜻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같이 가야 되는 걸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무조건 사과만 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그걸 말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감정만 풀어지지 이 속으로 이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어느 정도 말은 되는데, 그게 그 충격을 조금 더 고려해서 배려했다면 좋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 안타까움이나 좀 아쉬움 때문에 그러지, 일단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고 계신 따님이잖아요. 그죠? 겉으로야 성공했죠. 예. 근데 실제로는 저도 여기서 이제 천하찾기라는 거를 제가 공부하고 지도하다가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잘된 분들이 되게 불쌍해요.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분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개적으로 질문도 못해요. 따로 질문을 해서 의문이 조금 믿을만하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에 숨어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사실은 간단할 수도 있는데도 그것도 마음 놓고 상의할 때도 없는 거예요. 비서한테 마음 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누가 잘못 얘기하면 적한테 정보를 주는 거거든? 그것도 못하죠? 그 다음에 든든한 아빠나 든든한 그 회장이나, 그게 남자든 여자든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은 사실 독한 판단도 해야 되는데 그 우군이나 별로 없잖아요. 골프 치러 다닌다고 우군이에요? 언제나 돌아설 수 있을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정말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떤 때는 거의 애기 수준이에요. 이 감성적인 거는 거의 애기 수준이에요. 근데 바꿔서 표현한 말이죠. 뭐 의사도 공부 많이 한 의사일수록 더더욱이 어디 가서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죠. 근데 참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특히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도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미국 애들은 의사들도 잘 울죠. 그리고 의사들도 폰 별로 안 잡고, 우리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얼마나 주입됐다면 따님도 아마 상대적으로 그거만큼은 또 감정을 못 드러내는 것만큼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때의 심리 상태가 어디에서 머무는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제가 본 유학 갔던 사람들이나 가족이, 유학은 좀 덜한데, 유학은 대개가 요즘엔 일찍 가기도 하지만 대학 때 가면 고등학교 때까지 사고방식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유학 가면 그래도 공부하면서 바뀌기 좀 한데, 이미는 웬만하면 가서 이 의식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은 별게 있지만 거의 다가 몇 살에 도착하면 그 의식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죠. 사는 건 거의 차이가 없는데, 사는 건 뭐 별 상관없죠. 그런데 이 정신연령이 별로 발달을 꽤 안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거기서 거의 먹는 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 과정에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조금 헤아리면 아마도 충고 내지는 감성적인 풀어주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러 와 있는 애가 있어요. 네. 똑똑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아요. 집안도 좋고, 그 아버지도 성공하고, 괜찮은 집이에요. 근데 이 아이도 부모하고, 특히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딸은 되게 아버지하고 갈등이 적은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도리어 우리나라보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 좀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여자분들도 좀 강하게 길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이상한 경우가 많은데 거기는 딸하고 아버지 관계도 이상한 경우가 치고 특히 이제 딸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제가 내린 처방은 이래요. 아버지가 생각보다 꽤 불쌍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강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허당이다. 우리 준영 보면 허당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직접은 해주실 수 없을지 몰라도 간접적이든 아니면 강해 보이지만 이런 문제도 있었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같은 게 사실은 또 진심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페인트 쓰지 마시고 정말 그대로 하시면 결국에는 똑똑해서 아마 시간 안 걸리고 짧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좋은 말씀 해주시면 지금 이제 10일 날 여기 옵니다. 아, 예. 휴가를 맡아서 열흘간 와요. 아유,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요. 예, 예. 아유, 중요한 곡이시네요. 잘 해오세요. 아, 그러죠. 충분히 됩니다. 그때 거를 지금으로도 많이 하실 수 있죠. 그럼요. 젊을 때 못하고 나이 들어서 해주면 괜찮죠.